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콤한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BS에서 왔고요. 정현욱 기자라고 합니다.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부르시면 와야죠. 최초. 그러니까요. 입니다. 저는 홍석원 지휘자님 네, 봤었고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나오시는 자리에 도대체 저를 왜 일개 음악 애호가일 뿐인데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2편 만들었고 네, 어떤 제목이었죠? 제가 지금 있는 부서가 시사기획 창이란 다큐를 만드는 부서예요. 네. 혹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에 밤 10시부터 10시 50분, 그러니까 50분짜리 다큐인데 이제 제가 작년에 2편의 다큐를 클래식을 주제로 네. 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음악이라는 제목의 벤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와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을 다뤘고요. 두 번째로는 K 클래식은 없다, 없다란 제목으로 이제 음악 교육을 좀 다뤘습니다. 클래식을 다큐에서 다루는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저 기자가 클래식을 좋아하나 보다 그런 거지. 제가 무슨 뭐 클래식에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나 탁월한 식견이 있어서 그렇게 뭐 그런 평판 이게 되게 좀 외람된 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실체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고발 프로 같군요. 맞습니다. 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KBS 기자 지금은 2명, 저까지 2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그러니까 KBS 뉴스를 통해 나간 리포트들 해당 기자를 불러서 이제 기사의 뒷이야기 그리고 이제 기사에 대한 반응, 주로 댓글 이거를 이제 깊이 있게, 그러니까 뉴스에서 다 담지 못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유튜브인데. 누구보다 먼저 네. 그리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취재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임윤찬 씨를 제가 처음 기사로 쓴 거는 2022년 1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벤 클라이번 콩쿠르 한참 전에, 벤 클라이번 콩쿠르는 2022년 6월이었고 네. 제가 1월에 이제 우리 설 되면 혹은 신년이 되면 올해 뭐 유망주들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이때 이제 문화부의 공연 담당이었으니까 네. 이제 클래식계 유망주들을 이렇게 망라하는 리포트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망주를 꼽아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 국립심포니, 그러니까 원래 코리안 심포니였는데 국립심포니로 이름을 바꾸고 음악 감독이 새로 와서 첫 공연을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임윤찬이란 처음 보는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을 했는데 너무 잘 치더라고요. 너무 연주가 좋았고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연주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그때 소개를 같이 했어요. 그 리포트 안에 다른 여러 음악가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제가 벤 클라이번 콩쿠르가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리는데 실제로 취재를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취재를 간 목적은 제가 임윤찬 군을 응원하려고 간 게 아니고, 그쵸. 임윤찬 군을 포함해서 6명의 결선 진출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부각하러 간 게 전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참이었으니까 2월에 시작해서 이제 6월로 접어들면서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것 같은 국면이었는데 마침 그때 벤 클라이번,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개최된 가장 세계적인 콩쿠르였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다큐로 다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음악 애호가로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출전자도 있고 러시아 출전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음악을 또 좋아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걸로 그냥 어떻게 다큐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제일 처음에 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충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당사국의 피아니스트들이 현지에서 벌이는 대결, 또 그들의 진짜 솔직한 전쟁에 대한 생각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취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제
기획 의도대로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와 러시아 피아니스트가 막 치열한 1, 2, 3, 4라운드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두 분이 저는 가면서 이렇게 걱정했던 게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1라운드에서 네. 그럼 이게 이 다큐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걱정과 달리 너무 그 둘이 이제 순위권으로 점점점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1등을 이민찬 분이 아니 저분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드리려고 요약을 했지만 현지에서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심사위원들이 술렁이는 예상치 못한 너무 어려서 처음에는 우리 우승 후보로 거론이 안 되다가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너무 잘 연주를 너무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연주자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현지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한국 언론은. 네. 그래서 제가 붙잡고 그냥 인터뷰도 자주 하고 또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현지에서 보도도 하고 리포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승 뒤에는 우주 대스타가 되셔서 이렇게 쉽게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때는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예,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께서 추천하시는 임윤찬 연주 하나 들어볼까요? 임윤찬 씨 연주는 뭐 보통 많이들 들으시는 게 이제 그 벤클라이번 결승에서 연주했던 라파엘 피아노 쪽 3번이나 아니면 뭐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이나 아니면 최근에 음반으로 나왔던 뭐 베토벤 협주곡 5번이나 뭐 워낙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임윤찬 군을 처음 주의 눈여겨봤던 게 베토벤 협주곡 3번이었고 네. 현지에서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연주를 다 봤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기교가 난해한 곡도 물론 연주를 잘 하지만 아주 고전적인 레파토리도 이민찬 씨가 굉장히 탁월한 해석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모차르트 협주곡을 잘 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민찬 씨가 이제 3라운드 준결승에서 연주한 곡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상대적으로 21번, 23번보다 좀 덜 알려졌는데 네. 그 중에 3악장 연주가 제가 객석에서 들었거든요. 당시 너무 맑고 투명하고 꾸밈 없이 순수한 정말 약간 모차르트 본연의 정신을 잘 살린 연주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쟁과 음악이라는 다큐에도 그 연주를 BGM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시상식 1시간 전에 이제 제일 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이분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리라는 걸 저도 몰랐고 이민찬 씨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그냥 19살 어린 피아니스트로 18살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기자고 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회 초반부터 이제 짧게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좀 편하게 왜냐면 본인의 심리 상태가 편해야 이야기를 네,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적인 대화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악 얘기를 제가 꺼내니까 되게 반갑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대화는 본인은 협주곡이 너무 싫다. 협주할 때 지휘자랑 생각이 다르면 자기는 좀 자기가 불만을 잘 표출하지 못해서 성격상 지휘자한테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독주가 너무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렌 굴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글렌 굴드가 번스타인하고 견해가 달라서 뭐 자기도 그거 당연히 아는데 뭐 글렌 굴드는 정말 진정한 천재인 것 같다. 뭐 이런 음악 얘기를 저도 편하게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가 끝나고 인터뷰까지 끝나고 사진을 이제 보통 기념 촬영 같은 거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좀 친한 척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말씀하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란 유튜브에서 그땐 이미 이민찬 씨가 이제 막 스타가 돼서 취재 후기를 이제 제가 방송에서 다뤘는데 그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거의 막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수십 통의 항의 메일이 왜요? 네가 뭔데 이민찬 어깨에 손을 올리냐 감히 우리 이민찬님을 왜 건드냐
전쟁과 음악 이후에 또 하나의 다큐가 있었잖아요. K 클래식은 없다. 일단 K 클래식이란 말 자체가 조금 저희끼리 쓰는 말인 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벨기에 티에리 로로 감독이 만든 K 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는 다큐가 화제가 됐어요. 네. 퀸 엘리자베스 콩쿨 스텝으로 일하시는 이제 감독님이셔서 신기하잖아요.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온 사람이 한국의 클래식 음악을 주목해서 제목에 K 클래식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K 클래식이 이제 이게 무슨 BTS처럼 뭔가 세계의 트렌드가 됐나 보다라는 막 언론 보도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전쟁과 음악을 끝내고 여러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전쟁과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그때 제가 이렇게 다 주의 깊게 지켜보는데, 당시에 이제 이문찬 열풍이 있었거든요. 네. 이문찬 씨가 또 여러 인터뷰에서 뭐 본인이 그냥 어릴 때 학원 다녔다. 근데 갑자기 막 동네 피아노 학원 열풍이 막 불고, 또 뭔가 이문찬이 국내에서만 공부했는데 이래 세계적인 스타가 되니까 내 아들 딸도 피아노를 시키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 그 희망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막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이문찬 씨 같은 이제 스타 연주자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우리 음악 교육이 소수의 스타에 집중되면 안 되잖아요. 99%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은 존재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제 한예종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한예종 특히 영재교육원에 들어가서 그 이문찬을 길러낸 선생님들한테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특유의 입시 분위기가 음악에도 약간 좀 번지는 이 기현상이 좀 생기는 조짐이 보여서 네. 거기에 제가 좀 반대되는, 약간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어떤 본질, 음악을 한다는 거, 음악을 공부한다는 거, 한국 음악 교육의 특징이 뭔지, 또 이런 성과의 이면에 단점이 뭐고 이 성과에 가려진 학생들의 노력을 좀 조명하고 싶어서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런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한 건 연습 시간이었어요. 연습 시간이 제일 와닿으니까. 근데 실제로 한국의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평균 8, 9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본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만큼 연습을 한다. 근데 의외로 제가 그때 이제 유럽의 모범 사례로 여러 군데를 찾다가 이제 피아니스트님 공부하셨던 네. 베를린에 두 유명한 음대가 있죠. 우데카라고 부리는, 그것도 베를린 국립음대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한스 아이슬러라는 또 오래된 음대가 있고, 네. 또 이제 핀란드의 새로운 시벨리우스 음악원, 요 세 군데를 취재했어요. 근데 이제 한스 아이슬러의 교수이자 굉장히 정말 그 비올라계에서는 세계적인 유일무이한 헐리우드 배우로 치면은 약간 메릴 스트립 같은 그런 존재감을 가진 타베아 치머만이라는 네.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습 시간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다. 근데 요새 학생들은 연습 시간에 목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음악을 연마하는 거는 물론 훈련도 중요한데, 연습을 오래 하면 음악을 오래 자기가 그 생명력을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연습량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음악 외적인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10대 학생들은 자기는 4-5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4-5시간 연습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그렇게 하는 학생이 막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한국의 어떤 8-9시간씩 막 연습을 그냥 연습벌레처럼, 그건 결코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음악 다큐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좋은 음악가는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0대라면은 마땅히 공부해야 할 인문학, 네.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학교 바깥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일상에 녹아들어야지.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음악의 기본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루에 두세 시간 연습하고 어떤 사람은 7, 8시간 연습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준이. 그러니까 시간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서 스톱워치 해갖고 딱 4시간만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너무 연습만 천착하는 이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셨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과 욕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반응이 좀 당혹스러워서 좀 내가 시청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양하지 않고 좀 한쪽으로 치우칠 텐데요. 아니 뭐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정명훈 선생을 워낙 좋아했고 네. 또 기자로서 이제 여러 번 가까이서 리허설이나 또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리허설을 취재를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존경하게 됐고 네. 물론 이제 정명훈이라는 음악가가 상당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죠. 서울시향 음악감독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음악 외적인 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네. 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뭐 그게 다 뭐 훌륭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그분도 그분 나름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의 음악 세계 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음악가들이 그분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주관적인 평가지만 객관적으로 당분간 이런 존재감의 음악가가 한국에서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는 아쉽지만 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명훈 선생은 이제 피아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겸손해지시거든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지. 네? 피아노는 그만뒀고 나는 피아노 못 친다. 그러니까 정명훈 선생의 생각은 피아니스트는 운동선수랑 똑같아서 매일매일 수련을 하지 않으면 그건 피아니스트가 그쵸. 아니다. 근데 나는 지휘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좋아해서 할 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되게 피아노는 이제 뭐 부전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그 실제 연주를 들으면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평가지만 저는 아직까지 국내 피아니스트 중에 한국의 피아니스트 중에 정명훈 선생이 제일 피아노 연주가 여러 면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들었을 때도 그랬고 또 음반을 통해 확인한 것도 그렇고 여기서 그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정명훈 선생이 나이가 드실수록 아주 우리한테 친숙하고 고전적이고 쉽지만 역설적으로 훌륭한 연주를 하기 더 어려운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곡들에 특히 강점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곡을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KBS 정연욱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